그날 아주버님이 또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 딱 3날 전에 만났는데도.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천사가 눈앞에 있다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결혼 3년 차 나는 아직 시댁이라는 관계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한 상태였다. 시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편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20살이나 차이 나는 아주버님 뿐이었다. 처음엔 멀찍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나와는 세대도 삶의 방식도 말투도 모두 달랐으니까. 신혼 시절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일이 바쁘다며 1년에 몇 번 얼굴 비칠까 말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치 모든 인연을 우리에게 집중하려는 듯 우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다. 가족끼리 가까이 지내면 좋잖아.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졌다. 아주버님은 그 후로 김치며 과일 상자며 누군가 주었다는 선물을 수시로 들고 왔다. 감사함보다 부담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받았으니 또 식사를 대접해야 하고 대접했으니 다시 무언가가 돌아오고 그 끝없는 왕복이 점점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남편은 그저 형이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가족이잖아. 나밖에 없으니까 더 그러는 거야. 남편의 그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주 뵐 거라는 건가?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함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아주버님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매번 그거 있잖아를 반복했다. 시장에서 맛있던 음식을 말하려고 해도 그거 막대기 꽂힌 그거라고만 하고 우리가 핫도그냐고 물어보면 그제야 손뼉을 치며 웃었다. 마치 잊혀진 단어를 누군가 찾아줘야만 언어가 완성되는 사람처럼. 아재 개그도 그랬다. 처음엔 웃어드렸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아주버님은 같은 농담을 5번도 넘게 반복했다. 그 얘기 저번에도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주버님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랬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기억의 끈이 조금씩 끊어져가는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주버님이 고기를 사주겠다며 맛집을 검색해 두었다고 했다. 식당 이름, 위치, 메뉴까지 알려주었지만 일주일 후 다시 만나던 날 아주버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만난 사실 자체를 잊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왔었어? 라고 묻는데 순간 남편이 웃으며 넘기려는 모습이 이상하게 서운했다. 이건 그냥 건망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불안은 더 커졌다. 두통을 며칠씩 호소하면서도 병원에 가려 하지 않고 식당에서 점원이 작은 실수를 하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해 불같이 화를 냈다. 평소에 허술하고 착해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낯선 얼굴. 좁은 시야, 즉각적인 분노, 그리고 반복되는 망각. 무엇보다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어느 날 회전 관람차를 보며 아주버님이 말했다. 허니문, 저거 안 타본 지 오래네. 나는 멈칫했다. 허니문? 회전 관람차와 무슨 관계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남편도 이상하다는 듯 슬쩍 형을 바라봤지만 아주버님은 아무렇지 않게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기억이 섞였는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나를 볼 때마다 말했다. 천사 같아. 내가 아는 천사들이랑 똑같아. 나는 평범하고 때로는 까칠하고 불친절할 때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은 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버님이 그 말을 매번 잊지 않고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건 잊어버리면서도 왜 그 말만은 또렷하게 남아있는 걸까? 그 모든 조각이 모였을 때 나는 드디어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정말 단순한 건망증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둠이 저 사람에게 있는 걸까? 그러나 아주버님과 더 자주 마주해야 할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아주버님은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떨렸지만 단 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보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또 잊어버렸네. 그 미안함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아주버님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는 익숙함보다 기시감을 더 많이 느꼈다. 마치 어딘가에서 이미 겪었던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았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웃음.
시간은 흐르는데 대화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그날도 그랬다. 주말 늦은 오후 아주버님은 고기라도 한 점 먹으라며 우리를 불러냈다. 식당 입구에서 우리를 본 아주버님은 환하게 웃었지만 잠시 후 내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눈을 피했다. 저기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님, 제 이름 생각 안 나시죠? 아주버님은 뜨끔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알지. 입에서만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그 표정이 꼭 어딘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다. 남편은 얼른 형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형, 우리 지난번에 말한 고깃집 아닌데? 여긴 처음 온 곳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버님의 얼굴이 멈췄다. 우리가 여기 처음이라고? 네. 형이 추천했잖아요. 회식했다던 그 집이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그 사이에도 표정이 수차례 바뀌었다. 마치 머릿속에서 퍼즐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실패하는 사람처럼. 식사가 나오자 아주버님은 갑자기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곧 다시 이상한 순간이 찾아왔다. 야, 너희 신혼여행 어디 갔었어? 그거 사막 있는데. 사막이요? 저희 신혼여행 제주도 갔는데요. 아, 그랬나? 그럼 그 사막은 어디였지? 아주버님은 눈을 크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지만 곧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아이고, 또 머리가. 또였다. 최근 들어 심해졌다는 두통.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지만 남편은 그냥 형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식사 후 아주버님은 계산대 앞에서 직원에게 계산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따져 물었다. 간단한 실수였지만 얼굴이 불그스름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기까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니, 이런 걸 왜 확인도 안 하고. 일 처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직원은 당황했고 나는 불편함에 얼어붙었다. 남편이 겨우 말려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주버님이 갑자기 내 옆에 붙어 걸었다. 너 진짜 천사 같다. 그 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더 불길했다. 제가요? 왜요? 그냥 왠지 그래. 내가 어릴 때가 아니라 언제였더라.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내가 누구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네? 근데 내가 잊었어. 그게 누군지를. 그 말은 마치 본인도 뜻을 알지 못하는 언어처럼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주버님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아휴, 나이가 드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집에 가자. 금방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바뀌었다. 방금 전의 말은 마치 바람처럼 흘러가 버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과 둘이 앉았다. 여보, 형님 혹시 병원 한번 모시는 게 어떨까?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굳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비어있는 구간이 너무 많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보기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나도 형이 요즘 좀 이상해졌다고 느꼈어. 근데 어쩐지 말하기가 무서웠어. 남편의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을 느꼈다.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아주버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무언가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았다. 아주버님이 사라졌던 날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혹시 내가 오늘 당신들 집에 다녀갔었나? 하지만 문제는 그 문자가 사흘 연속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남편과 나는 결국 아주버님의 상태를 좀 더 유심히 보기로 했다. 병원 이야기를 바로 꺼내면 거부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일단 기록을 해보자고 남편과 합의했다. 언제 어떤 말을 반복했고 무엇을 잊어버렸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작은 수첩 하나를 식탁 서랍에 넣어두고 그날 조용히 적었다.
그리고 어느 월요일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 여보, 형이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 문자 내용은 짧았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다녀갔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형 안 왔어. 전화도 안 왔고. 우리는 그냥 피곤해서 헷갈렸나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똑같은 시간이 되자 또 문자가 왔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갔지? 문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하네. 이번엔 나는 소름이 돋았다. 문 앞이라니? 초인종도 안 눌렀는데요. 남편도 얼굴이 굳었다. 오늘도 형 안 왔어. 나 집 앞 CCTV 확인해 볼게. 남편은 휴대폰으로 우리 현관 CCTV를 열어 확인했다. 일주일치 녹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월요일과 화요일 두 날 모두 아주버님의 흔적은 없었다. 심지어 집 앞으로 지나간 사람조차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영상을 넘기다 멈칫했다. 여보, 이거. 지난주 목요일 오후 4시. 우리 둘 다 집에 없던 시간. 영상에는 아주버님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갑자기 뒤돌아가 사라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우리가 집에 있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사흘 뒤에 문자 한 통만 보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왔었지? 남편은 불안해서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다. 형, 무슨 일 있어? 요즘 자꾸 우리 집 온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전화를 받은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지친 듯 낮았다. 아, 내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형, 기억이 너무. 그때 아주버님이 갑자기 말을 끊었다. 나는 내가 뭘 잊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무거웠다. 가끔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하려고 하면 머리가 꽉 막혀. 형, 병원 한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주버님은 곧바로 반박했다. 안 가. 거기 가면 내가 뭘 잊었는지 더 무서워질 것 같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남편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응. 형이 요즘 나도 모르게 자꾸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 나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다. 어떤 질문? 남편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꺼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거 맞지? 이걸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물어봤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더 무서운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왜 아주버님은 자신이 잊어버린 일들 중 우리 집에 온 기억만은 매일 같은 시간에 떠올린 걸까? 마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에게 정말 무언가 있었던 것처럼. 그 무언가는 우리 둘도 모르는, 그리고 아주버님조차 두려워하는 어떤 기억의 조각이었다. CCTV에는 아주버님만 보였지만 문 앞에 남겨진 발자국은 두 사람의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집 안 어디에도 혼자라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결국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자고 했다. 아주버님이 문 앞까지 왔던 그 목요일 영상.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왔다가 돌아간 장면으로만 보였다. 하지만 2번, 3번 다시 돌려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남편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여보, 이거 발자국 좀 봐. 우리 집 현관 앞 바닥은 미세한 먼지가 자주 쌓여 항상 자국이 잘 보인다. 아주버님이 다녀간 흔적도 희미한 운동화 바닥 패턴이 남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옆에 전혀 다른 형태의 발자국이 하나 더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작고 좁은 굽의 모양. 마치 여성 신발 같았다. 나는 순간 소름이 등에 훅 돋았다. 저거 혹시 형님이랑 같이 온 사람? 그럴 리 없어. 형 혼자였다니까. 영상에도 혼자고. 근데 발자국이. 남편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침묵했다. 영상에는 분명 아주버님 혼자만 보였다. 그런데 발자국은 두 사람이었다. 남편이 스크린을 멈추더니 화면 구석을 가리켰다. 여보, 여기 봐.
형이 뒤돌아설 때 누굴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해보니 아주버님은 뒤돌아가기 전에 옆쪽 CCTV 사각지대를 힐끗 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가자라고 말하려는 사람처럼. 하지만 입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형이 혼자 온 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왜 모습이 안 보였을까? 나도 모르게 속삭였다. 카메라를 피해서?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이건 아파트 복도야. 숨을 데도 없고. 그러다 남편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잠깐만, 형이 요즘 하는 말 중에 천사 같다는 말 혹시? 나는 마음속에서 어떤 짙은 예감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아주버님이 나를 볼 때마다 말하던 문장. 천사가 내 앞에 있는 것 같다. 누군가를 지켜줘야 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혹시 형이 당신을 그 누군가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은 어딘가 섬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주버님의 시선과 말투를 떠올리면 말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졌다. 마치 나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겹쳐 보이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 아주버님이 기억을 잃어버린 이유도, 자꾸 우리 집에 오려고 하는 이유도, 내 얼굴을 보면 자꾸 떠오르는 누군가 때문이라면?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다. 조용한 집안, 희미한 가로등 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아래로 무언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발소리는 없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그저 문 앞을 누군가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 남편은 자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몇 초 후 문 너머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맞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는 여자였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것이 아니었다. 문 앞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누구랑 있었냐는 우리의 질문에 단 하나의 이름도 말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이름이 없었어. 문 아래를 스쳐 지나간 그림자. 그리고 이어진 낮고 얇은 여자 목소리. 여기 맞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번져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도 없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문 앞에 바로 반대편에 서 있었다. 나는 조심히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처음엔 졸린 얼굴로 일어났지만 내 표정을 보자마자 잠이 확 깨버렸다. 여보, 지금 누가 문 앞에 있어?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조심히 CCTV 앱을 켰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남편은 현관문에 귀를 대보았다. 그러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문 반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문을 쓰다듬는 소리가 들렸다. 손바닥으로 문을 타닥타닥 가볍게 쓰다듬는 소리.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직됐다. 나는 소리를 들은 순간 숨조차 멎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몇 초 뒤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남편은 CCTV를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넘겼고 그 다음날 아침 아주버님에게 연락을 했다. 형, 어젯밤에 혹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주버님은 천천히 대답했다. 어젯밤.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흔들렸다. 아니, 난 집에 있었는데. 정말요? 혹시 누군가랑 같이 계셨나요? 어제 누가 형님 집에 찾아왔거나. 그러자 아주버님이 멈칫했다. 누가 찾아왔었는지. 형님, 누군가랑 같이 계셨던 거 아니죠?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작게 숨을 내쉰 뒤 말했다. 나는 혼자였어. 그 말투는 확신이 아니라 확신하려 애쓰는 말투였다. 남편은 다시 물었다. 그럼 형, 요즘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자꾸 생각나는 얼굴이라든지. 아주버님은 한참이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얼굴은 있어. 나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싸늘해졌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예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아주버님의 숨이 조금 빨라졌다. 얼굴은 또렷해. 근데 이름이 없어. 그 말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퍼뜨렸다. 형, 그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야. 남편과 나는 동시에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아주버님이 최근 우리 집 앞에 왔던 시간. 여성의 발자국. 문 앞에서 들렸던 여자 목소리. 모든 퍼즐 조각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아주버님조차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성. 형, 그 여자 언젠가 형님이 아시던 분 아니에요? 예전에 만난 사람이라든지. 그러자 아주버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니야. 그럼 누군데요? 아주버님은 속삭이듯 말했다. 알아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여자는 항상 내가 뭔가를 기억해내길 기다리는 것 같아. 남편은 그 말에 경악했다. 기억해내길? 아주버님은 호흡이 가빠진 채 계속 말했다. 가끔은 내가 어디선가 그 여자를 따라가다가 문 앞까지 와 있는 것 같아.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형님, 그 여자랑 대화를 하신 적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따라가요? 아주버님은 한참 말이 없다가 마치 자신에게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어릴 때 잃어버린 누군가를 닮았어. 그 말은 차갑게 가슴을 꿰뚫었다. 어릴 때 잃어버린 누군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주버님은 단순한 건망증도 단순한 초조함도 아니었다. 그는 잊어버린 과거 속의 어떤 사람을 현재의 누군가와 겹쳐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가 왜 이름이 없는지, 그 여자가 왜 우리의 집 앞까지 따라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일상은 이미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었다. 아주버님, 지난주에 우리 여기 왔었어요.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성국은 잠시 멈춰섰다. 고기를 집던 젓가락이 허공에서 흔들렸다. 내가? 너희랑? 여기서? 그의 표정엔 억지로 기억을 끌어올리려는 사람 특유의 공허한 눈빛이 스쳤다. 그 순간 남편이 미세하게 어깨를 떨었다. 형, 우리 셋이 같이 왔었잖아. 성국은 한참 동안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색한 웃음을 내뱉었다. 아하, 맞다. 내가 농담하려고 한 건데 너희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두려움이 살짝 배어나온다는 걸. 그 뒤로 성국은 숱하게 단어를 잃어버렸다. 핫도그가 떠오르지 않아 막대기 그거라고 말하던 날과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리 얼굴을 더듬듯 바라보던 순간들. 머릿속에 무언가가 빠르게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그는 모를까? 아니면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걸까? 그러다 어느 날 성국이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천사 같아서 그래. 내 얼굴 보면 좀 안 무서워져. 안 무서워진다. 그 말이 못내 가슴에 걸렸다. 두통이 며칠씩 지속된다는 말과 함께 떠올라 마치 위험 신호처럼 울렸다. 남편은 형에게 늘 따뜻했다.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고 자신을 30 넘어서야 얻은 막내의 기적이라며. 성국은 남편을 길렀다고 했다. 남편에게 형은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마지막 남은 뿌리였다. 그래서였을까? 남편은 성국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도 늘 결론을 피했다. 형은 원래 그래. 어린 시절부터 조금 엉뚱했어. 하지만 엉뚱함과 위태로움은 다르다. 며칠 전 교회로 나갔을 때였다. 성국이 회전 관람차를 보며 갑자기 말했다. 허니문 저거 참 오랜만이네. 허니문?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보았다. 남편도 처음 듣는 말이었다. 형, 허니문이 뭐야? 남편이 웃으며 물었다. 성국은 한참 동안 관람차를 바라보다가 마치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떠올랐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사람의 뇌 안에서 문이 하나씩 닫힐 때 그 문 너머엔 어떤 어둠이 있을까?
그리고 왜 그 어둠 속에서 나만 유독 밝게 보이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성국과 저녁을 먹은 날이었다. 식당 점원이 주문을 잘못 적었다.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르는 단순 실수였지만 성국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걸 왜 틀려? 몇 번을 말했는데. 불같은 분노였다. 우리는 급히 달래며 자리를 정리했다. 하지만 나올 때 성국은 마치 자신이 왜 화를 냈는지조차 잊어버린 표정이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남편은 말없이 형의 등을 쓸어내렸다. 나는 두 손을 웅크린 채 바라보았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분노 조절의 이상, 단어 상실, 잦은 기억 소실, 돌발적 충동, 장소 구분장애, 지속되는 두통, 그리고 나를 향한 기묘한 칭찬. 얼마 후 성국이 혼자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밤 11시였다. 남편은 놀라 달려나갔다. 형, 왜 여기 와 있어? 전화도 안 받고. 성국은 눈을 크게 뜨고 웃었다. 너희 집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이상하지? 계속 오는 길인데 오늘은 모르겠더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다. 성국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라짐의 가장자리에서 그는 나를 빛처럼 붙잡고 있었다. 성국이 대문 앞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한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깊은 침묵 속에 머물렀다. 몸은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사람처럼 식탁 위를 멍하니 바라보거나 핸드폰을 쥐고선 연락할 곳 없는 번호들을 스크롤했다. 나 형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 어느 밤 남편이 힘없이 말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30년 동안 형을 부모처럼 의지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드러낸 공포였다. 병원 가자고 말해볼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형은 절대 안 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다. 늘 그러잖아. 자기 머리는 멀쩡하고 세상이 이상한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우리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며칠 뒤 성국이 또 우리를 불렀다. 고기를 사놨다고 같이 먹자고.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어깨가 떨렸다. 식탁에 앉자 성국은 변함없이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형, 괜찮아요? 두통은 좀 어때요? 내가 물었다. 성국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익숙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거 있잖아. 머릿속이. 그리고 손으로 허공을 2번, 3번 휘저었다. 뭐라 해야 하지 꽉 막힌 느낌?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형, 혹시 요즘 단어가 자주 생각 안 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국은 반쯤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건 나 원래 그렇잖아. 알잖아. 내가 좀 건망증 심한 거.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떤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그날 식사 중 식탁 옆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다. 성국이 갑자기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너만은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저야 당연히 안 사라지죠.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눈을 치켜세웠다. 무언가 낯설고 위태로운 말이었다. 성국의 시선은 잠시 뒤에야 내게서 떨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성국이 말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다음에 보자. 아, 우리 뭐 먹었더라? 이틀 전과 똑같은 질문이었다.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은 눈빛. 남편은 차에 타자마자 얼굴을 감쌌다. 나 형이 무서워. 남편의 말은 성국을 향한 공포가 아니라 다가오는 상실에 대한 절망이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성국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문자 대신 음성 메시지였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거 있잖아. 아까 너희 집 가는 길 또 잊어버렸어. 숨이 흔들리는 소리.
이상하다. 난 왜 이러지? 너네 집은 항상 똑같은데 오늘은 어둡더라. 어둡다. 길이 어둡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다. 그 말처럼 들렸다. 메시지가 끝날 즈음 성국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는 안 어두워서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세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기억이, 단어가, 시간 감각이, 장소가, 문이 하나씩 닫히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왜 나만 빛처럼 보이는 걸까? 왜 나에게만 그렇게 집착하듯 말하는 걸까? 닫히는 문 사이로 스며 나온 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성국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재생해 들었다. 목소리는 낮고 불안했고 무언가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너는 안 어두워서 좋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단순한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박했고 마치 빛을 잃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무언가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성국은 받지 않았다. 세 통, 네 통 결국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집 좀 들러봐야겠다. 뭐 별일 없겠지. 남편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얼어 있었다. 성국의 집 문 앞에 서 있자 문 너머에서 TV 소리가 세게 울리고 있었다. 남편이 노크를 몇 번이나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결국 비상용 열쇠로 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불이 모두 켜져 있었고 TV는 음악 채널을 끝없이 틀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성국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형. 남편이 다가가 흔들자 성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 왔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눈빛은 초점을 잃어 있었고 얼굴엔 수면 부족이 가득했다. 형 괜찮아? 전화도 안 받고. 전화 울렸어? 성국이 물었다.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미수신 전화가 여러 찍혀 있었다. 성국은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숫자조차 낯설어진 사람처럼. 그리고 갑자기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머리가 또 막 조이는 것처럼 아파. 남편이 약을 챙기러 부엌으로 가자. 성국은 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느리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너 올 줄 알았어. 그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주버님, 형님 덕분에 남편이 걱정이 많아서요. 저도 같이 왔어요. 성국은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다. 아니야. 너는 와야 했어. 어두워지는 게 무섭거든.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았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 나는 성국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버님, 혹시 요즘 저를 자주 떠올리세요? 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내 얼굴이 제일 또렷해. 남편은요? 동생 얼굴은? 그러자 성국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치 생각해보려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처럼. 민우는?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잠깐만 얼굴이 희미해. 나는 숨을 멈췄다. 민우는 그의 동생이다. 30년 동안 키우다시피 한. 그런데 그 얼굴이 희미해졌다. 그런데도 나는 또렷하다. 이건 기억의 선택이 아니라 기억의 오류였다. 남편이 돌아와 약을 건네자 성국은 평소처럼 어색하게 웃으며 약을 삼켰다. 그때였다. 탁.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제기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성국은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휴대폰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가장 최근에 검색한 단어가 화면에 떠 있었다. 전두엽 기능 저하 초기 증상. 가까운 사람 얼굴이 흐려지는 이유. 기억 유지하려면. 집착 대상.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 심장도 굳었다. 성국이 직접 검색했다는 사실보다 무서운 건 전부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존재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이었다.
성국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나는 너는 잊기 싫어. 그 말은 사랑도 아니고 호감도 아니고 소멸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기억의 닷 같았다. 바람이 창문을 울렸다. 세상의 전부가 한순간 조용해졌다. 성국의 뇌에서 무너져가는 문틈 사이로 우리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치매가 아니다. 이건 집착이자 남아있는 마지막 기억의 선택이다. 성국을 집에 두고 나오자마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벽에 비친 그의 얼굴은 형보다 더 창백했다. 민우야. 내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남편은 깜빡이며 정신을 차리는 듯 했다. 형이 날 잊어간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은 질문이었다기보다 절망의 토로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잡힌 채로도 허공을 보는 눈빛이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남편은 계속 형의 집에서 본 검색 기록을 떠올렸다. 기억 유지, 집착 대상 너무 분명한 단어들이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형 집 다시 가보자. 지금? 왜?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형이 요즘 계속 너를 떠올린다고 했잖아. 근데 이유가 난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한순간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형의 과거에 나를 닮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다시 성국의 집. 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성국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남편은 조용히 성국의 작업실 문을 열었다. 그 방은 평소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작업실에는 낡은 책상과 탁상 스탠드, 그리고 오래된 상자 몇 개가 있었다. 스탠드를 켜자 먼지들이 천천히 날아올랐다. 남편은 한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다. 가족 사진, 학교 행사, 여행, 어릴 때의 민우 사진. 그러다 한 장이 손에 잡히는 순간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여보, 이거 봐. 나는 천천히 남편의 손에 든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는 아주 오래전 지금보다 젊은 성국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나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닮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 스타일도 분위기도 미소까지. 나와 너무 닮았다. 누구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그곳에는 볼펜으로 급히 쓴 글씨가 있었다. 은하, 잊지 말아야 할 사람. 은하. 전혀 모르는 이름. 남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낮게 말했다. 형, 옛날에 아픈 누나가 있었다고 했잖아.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내 기억이 섬광처럼 잇따라 떠올랐다. 남편이 예전에 말했던 그 이야기. 성국에게는 한 명의 누나가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서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자 남편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형이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게 그 누나 아니었을까? 나는 숨을 들이켰다. 혹시 그 누나라면 왜 나와 이렇게 닮았을까? 그때였다. 탁. 작업실 불이 갑자기 깜빡였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문틈 사이로 어둠 속에서 성국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 눈은 붉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 채. 그거 왜 보고 있어? 성국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지고 분노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더 섬뜩한 건 그의 눈빛이었다. 사진 속 누군가를 지키려다. 기억이 무너져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남편이 진정시키려 다가가자 성국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거 내 기억이야. 남편이 멈춰섰다. 성국은 사진을 잡아들듯 손을 뻗었다. 손가락은 떨리고 숨은 혼란스러웠다. 은하는 사라지면 안 되는데. 어둡지 않은 건 너밖에 없는데. 그의 말이 허공에서 무너져 내렸다. 왜 너로 보이지? 성국의 눈은 분명 나를 보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성국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었다. 은하 맞지?
남편이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이 사람은 우리. 하지만 성국은 듣지 못했다. 이미 눈앞에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성국이 나를 기억하려 애쓴 게 아니다. 성국은 잊어버린 누군가를 나로 대체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집착은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지고 있었다. 성국은 사진을 움켜쥔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눈앞에 나를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그의 시선은 어딘가 과거에 갇혀 있었다. 남편이 그의 어깨를 붙들었다. 형, 이 사람은. 하지만 성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하, 너 맞지? 왜 나 앞에서는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은하가 아니에요. 아주버님, 저 그냥 민우 아내예요. 성국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금세 다시 흐려지며 원래의 혼란으로 돌아갔다. 아니야, 넌 사라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은하는 나 때문에. 그는 갑자기 말을 삼켰다.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고 손이 떨리며 머리를 감쌌다. 머리가 또. 남편이 다급히 형을 붙잡는 순간 성국이 중얼거렸다. 은하가 그때 나한테. 성국은 소파에 앉자마자 마치 끊어진 필름을 억지로 이어붙이듯 조각난 기억들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은하는 우리 집에 잠깐 맡겨졌었어. 고등학생 때였나 그 애는 집에서 많이 힘들어했고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형과 17살 차이. 남편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이야기였다. 성국은 계속했다. 은하는 나한테 누나 같기도 했고 동생 같기도 했어. 근데 어느 날 그의 호흡이 가빠졌다. 나는 그가 다시 두통에 잡아먹히기 전에 다급히 물었다. 아주버님,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국의 입술이 떨렸다. 내 앞에서 쓰러졌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근데 내가. 그의 말이 끝내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기억이 안 나. 근데 나 때문인 것 같은데. 남편이 형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형 잘못 아니야.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그러나 성국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냐. 그날 내가 불렀어. 은하를 불렀는데. 그는 울먹이는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다. 은하가 돌아보는 순간 머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아파오기 시작했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성국의 만성 두통의 시작은 은하의 사고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성국의 기억은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부식되기 시작했다. 그는 죄책감과 상실을 같이 겪었고 그 상처가 뇌의 기억의 틈을 만든 것이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주버님, 왜 제가 은하로 보였던 걸까요? 성국의 눈이 천천히 나에게 향했다. 그 속엔 슬픔과 혼란이 내려앉아 있었다. 내가. 그 애가 마지막으로 웃던 모습이랑 너무 닮았어. 내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도 이제 괜찮아였어. 그 웃음이 내 얼굴이랑 겹쳐 보여. 남편이 숨을 들이켰다. 성국은 두 손을 떨며 이어 말했다. 나는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그 손을 못 잡았어. 한순간 방 안이 무너지는 듯 조용해졌다. 성국이 그동안 나에게 친절한 이유, 집착 같은 관심을 보인 이유, 낯선 단어를 반복하고 기억을 잃고 나를 볼 때마다 천사 같다고 했던 이유. 그 모든 게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던 은하의 얼굴이 나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집착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잃어버린 마지막 기억의 조각을 나에게서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조각이 점점 흐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성국은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 무서워.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을까봐. 그 말은 그 어떤 집착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슬픈 절망이었다. 남편은 형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잡는 남편의 표정은 이미 마음이 찢어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형, 우리가 같이 병원 가자. 기억이 없어지는 게 죄가 아니야.
성국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은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은하 씨가 아주버님을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성국은 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은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나를 나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성국은 평생 쌓여있던 기억의 문을 처음으로 열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극을 바로잡을 순 없지만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잡아줄 수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